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TV 신유정입니다. 이제 정말 하반기 시장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아질지, 이제 하반기에는 정말 마음 놓고 주식 투자해도 될지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이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다소 복잡한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교수님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팬인데요. 이렇게 또 하반기 시장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교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정말 요즘에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네. 벌써 이제 7월 하반기 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하반기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저희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 저희가 이 하반기 일을 앞두고 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바로 6월에 이 금리 정책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 인플레이션 완화의 시그널이 좀 많이 보여졌다라고 네. 하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6월 FOMC 동결이긴 하지만 이 인상의 가능성이 사실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핫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6월 FOMC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동결이었지만 네. 아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남았다라는 네. 것을 안내한 것이고요. 네. 뭐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점도표,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이제 상하원 청문회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죠. 네. 어쨌든 23년 하반기 내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네. 두 번 정도 남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연내 금리 인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올해 초반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거의 확실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작년 이맘때부터 네. 23년 연내까지 금리 인하 없습니다. 어려울 것이다. 네, 어렵다고 뭐 똑같은 말씀만 드려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장은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금리를 정작 결정짓는 건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금리를 이렇게 급격히 인상했던 이런 긴축의 시대를 만들어온 그 배경이 물가였잖아요. 네. 근데 물가가 안 잡혔는데 왜 금리를 인하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좀 과한 기대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역시 이번 청문회나 6월 FOMC 회의 결과를 보면서 더 그런 것들이 뚜렷해졌다. 좀 어떻게 보면 클리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대를 해서 그런지 실망감이 좀 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이었고, 그리고 네. 항상 유튜브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파월 의장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 네. 주셨는데 네. 정말 그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파월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좀 이슈는 뭘까요? 역시 물가예요. 물가. 다른 건 그닥 고민이 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파월이 고민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겠죠. 네. 물가 안정됐는가, 그리고 경기 안정 여부, 금융 안정, 이 세 가지일 텐데, 뭐 금융 안정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U.S. banking system is sound, 매우 건강하고 and resilient, 회복력이 있다.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하죠. 또 경기도 계속 뭐라고 합니까? 로버스트하다. 완전 고용이다. 계속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금융 안정 걱정 안 되고 경기 침체 우려 안 된다. 네. 경기 침체는 맞아요. 근데 경기 침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의 경기 침체는 아니다.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원래 적정한 수준의 경기 침체를 유인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유인된 경기 침체 정도가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물가라는 것은, 물가라는 지표는 여전히 안 잡히고 있고, 또 헤드라인 물가는 다 나름 잡히는 것 같지만 근원 물가는 오히려 헤드라인 물가를 상회해서 높은 수준의 물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두 가지 다른 목표는 생각할 필요 없이 물가 안정만을 위해서 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8월만 그런 생각이 아니라 FOMC 위원들이 전원 동의하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행동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반기엔 좀 물가 괜찮을까? 어떤 지표로 좀 물가가 괜찮아지고 있다를 좀 파악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로 보면 CPI나 PCE 둘 다 마찬가지겠지만 둘 다 하향 안정화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22년 6월, 7월이 CPI의 최정점 9.1%, 그리고 7월이 PCE 기준의 최정점. 그러니까 6, 7월 정도가 가장 높았던 고물가 시대라고 보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는 나름 하향 안정화되어서 4%대 물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 헤드라인 물가, 그거는 나름 잡히는 모습인데 거기서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를 제외하면 그걸 근원 물가라고 하잖아요. 근원 물가는 도저히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근원 물가는 오히려 안 잡히고 헤드라인 물가를 상회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중앙은행은 식료품 물가 안정에 관심 없다. 예. 그리고 에너지 물가 안정에 역시 관심 없다.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에너지 물가는 에너지부가 하는 일이에요. DOE가. 식료품 물가는 식료품부가 하는 일이에요. 농식품부가 하는 일인 거예요.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고민하는 물가는 바로 근원 물가고, 근원 물가 잡는 것이 통화 정책으로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경기 침체가 와야만 소위 소비 침체나 뭐 고용 침체까지 연결되고 그래야만 물가가 잡힐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파월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또 첨언한다면 파월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마음, 시장의 기대도 중요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시장이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돈의 이동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장은 왜 그런 과한 기대를 하나라는 한 가지 측면을 손바닥 위에 놓으시고, 파월은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인하할 것인가, 파월의 마음도 한쪽 손바닥 양쪽에 놓고 둘 다 내 손바닥 위에 놓고 본다면, 아 그러면 역시 시장은 과한 기대를 하든 기대를 하든 적당한 기대를 하든 그 기대감만으로 시장에 돈이 유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거고요. 근데 그러다가 파월이 뭐 한마디 하면, FOMC 위원 회의 끝나고 또 기자회견을 하면 그러면 또 실망하는 거잖아요. 파월이 갑자기 변했어. 파월 안 변했어요. 파월 한 번도 안 변했어요. 특히 2022년 8월 잭슨홀 미팅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한 번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가라는 그 목표 물가를 이룰 때까지,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룰 때까지 계속 정진하겠다라는 그 제스처나 이야기들은 한 번도 변한 바가 없고, 오히려 시장이 혼자 과한 기대를 하고 김치국 마시고, 근데 아니네, 혼자 기대하고 실망하고. 근데 파월은 계속 그런 매파적인 그 정도를 뭐 100 중에 뭐 1부터 100으로 나열한다면 계속 100이었었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요. 시장 혼자 아마 파월이 지금 80일 거야, 이제 70일 거야라고 생각했다가 괜히 깜짝 놀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의 기대, 시장의 마음도 파월의 마음도 둘 다 손바닥 위에 놓고 보시면 뭐 시장도 읽고 그것에 맞게 적절히 또 투자 의사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마음도 이 파월의 마음도 손바닥 위에 잘 놓고 좀 미리 파악해 보면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 좀 그 떨어진 것에 대해서 충격도 좀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음을 잘 파악해서 이 기대감도 좀 잘 조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저희가 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2021년 그때는 이제 좀 지금 그 상황과는 좀 다르진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21년에는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좀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는데 지난 2년과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좀 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정도로 좀 인플레이션 위험이 좀 커진 것 같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좀 그 예측이 실패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측은 실패했죠.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시인을 했죠. 근데 저는 인플레이션을 전망한 사람도 예측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전망한 그 근거에 전쟁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우리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데, 사실 유동성이라든가 금리 인하 때문에 그게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도입하면 코로나19 때
그때 뭐 그런 통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그게 물가 상승을 야기했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것도 거두는 역할을 분명히 했겠지만 사실 이런 초인플레이션, 초이례적인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을 만든 거는 전쟁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전쟁의 역할이 있거든요. 네. 특히 러시아에 대한 그 경제 제재. 네. 러시아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중에 하나예요. 2위입니다. 네. 원유 생산국.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이에요. 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국이고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이에요. 세계 최대 요소. 알루미늄 보면 뭐 네. 다이아몬드, 뭐 비료, 정말 수많은 그냥 말 그대로 산업이 일으켜져야 될 그런 모든 기본이 되는 그런 에너지, 3대 에너지죠. 3대 자원이죠. 3대 자원 중에 에너지 원자재, 식료품 원자재, 뭐 그밖에 철, 비철, 금속 원자재 다 고루 최대 자원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이나 이런 것을 수급받지 마라 하는 경제 제재를 가했으니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야기됐고 그게 초인플레이션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뭐 서머스 학파라든가 크루그먼 학파 두 학파가 어떻게 보면 이 경제 쪽에서는 양대 학파인데 둘 다 실패한 거죠. 굳이 따지면 무슨 말이냐? 인플레이션을 예측한 학파가 있고 인플레이션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학파가 네. 있지만 파월은 어쨌든 안 올 거다라는 말에 한 표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올 거라고 얘기한 학파조차도 그런 전문가들조차도 왜 그런 물가가 나왔는지를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 틀렸다는 거죠. 다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이 정말 강한 이슈가 인플레이션을 좀 덮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어쨌든 그 예측은 실패했지만 네. 지금은 좀 어떤 과정에 있을까요? 그 인플레이션 지금은 정도가 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일까요? 근데 잡혀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니 우리 동네 김밥 가격이 아직 이렇게 힘든데. 오르고 네. 외식 물가 이렇게 네. 오르고 있고 국밥 10,000원 가지고 못 사 먹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힘들다. 이런 말씀 쓰시는데 근데 이 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중앙은행이 목표하는 것은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러나 서민들 혹은 시장, 대중이 이해하기에는 물가이기 때문에 역시 그 둘 다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드려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은 22년 6, 7월에 정점 찍고 지금까지 계속 하향 안정화되는 시대. 그걸 디스인플레이션 시대.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2%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2%를 향해 가고 있는 시대. 이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3%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3.3%까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거지 물가는 여전히 3.3%씩이나 전년 동월보다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아마도 외식 물가? 네, 그렇죠. 가장 체감하는 물가? 아마도 뭐 의류, 네. 혹은 뭐 신발, 물가, 네. 네 그런 것들이 가장 체감하는 물가. 여러분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체감하는 물가는 사실은 주유비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주유비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네. 엄청 낮은 물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마다 체감하시는 기준이 물가가 다 다른 다르니까. 것이고 그리고 물가가 높은 것이지 물가 높은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은 어쨌든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이 물가와 물가 상승률의 차이를 일단 먼저 좀 구분해 보시고 우리가 요즘 힘들다 여기는 거는 물가가 너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인플레이션보다는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지금 그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 좀 잘 분리하고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금리 인상, 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 방송 초반에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이야기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금리 인상 가능성, 이 금리 인상 중단의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이제 딱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네. 그럼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멀어지는 상황이지만 이 네. 중단 어느 정도 언제쯤으로 좀 보시면 좋을까요? 아 금리 일시적 중단 네, 말씀하시는 일시적 거죠? 중단, 네. 아 근데 7월부터는 인상할 것으로 아, 생각합니다. 다시 바로. 근데 이것은 생각인 것이고요. 네, 네. 역시 6월 말 7월 초에 발표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다음 주에 PC 물가 발표되죠. 그리고 7월 초에 고용 지표 발표되고 CPI 물가 발표됩니다. 그런 지표들을 받아들고 FMC 회의가 7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역시 그 데이터의 모습이 정말 충분히 물가 잡혔구나를 보여줄지
경기 침체가 과하게 나타나는 것일까를 보여줄지, 그건 지표들의 결과 혹은 방향 그런 것에 따라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지 말지를 결정할 텐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물가의 흐름을 보면, 특히 근원 물가의 흐름을 보면 7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PC나 고용 지표에 따라서 봐야 하겠지만 7월부터 당장 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 금리가 인상됐다 했을 때 가장 좀 중요한 이슈는 한은과 금리 격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어쨌든 이번 달에 이렇게 동결이 돼서 지금 좀 한은의 걱정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좀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지금 어쨌든 좀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네.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네, 한은의 고심, 우리 총재의 고심이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가장 고심이 것이다. 크지 않을까 너무 그런 스트레스 생각이고, 받으실 것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는요 네. 마치 비와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물 뿌리기가 아니에요. 네. 근데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쪽 나무는 물이 이미 꽉 찼어요. 더 물 주면 뿌리 썩을지 몰라요. 근데 이쪽 나무는 물이 너무 부족해요. 여기 옆에 CG로 여기 나무 있잖아요. 이 나무는 지금 물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죠? 근데 물이 부족한 나무에만 물을 주면 돼요. 그러나 비는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다 줘야죠.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비는 내리든가 안 내리든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도. 근데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1.75%포인트 이 정도도 이미 역사상 정점, 가장 높은 격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2%포인트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앙은행의 판단도 그렇고 저의 생각도 그렇고 이미 그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혹은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는 자금 유출, 또 강달러, 뭐 이것이 우리 경제를 해롭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 그렇다는 것을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작년 이맘때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그때부터 자금 유출이 있거나 그때부터 강달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것 같아. 역시 심리예요, 심리. 네. 주식시장도 심리인 것처럼 외환시장도 심리입니다. 심리적으로 조금 있으면 역전될 것 같네?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달러 사야겠다. 달러 미리 사둬야겠다. 네. 근데 역전되고 나서 격차가 벌어지는 구간에는 내가 이미 예상했던 대로 가는구나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파는 거죠.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달러 매도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달러 꺾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1.75%포인트의 격차. 네. 그 정도는 예상했던 거예요. 그러나 2%포인트나 그 이상의 격차는 예상하지 않았고요. 1%대는 그거나 비슷해요. 1%포인트 차이나 1.75%포인트나 심리적으로는 지지선은 비슷해요. 근데 2%는요. 가지면 이제 문제. 2%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그것을 좀 용인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이. 네. 재밌게도 7월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먼저 있죠. 네. 그리고 나서 FMC가 후에 있죠. 그러니까 7월 FMC 회의 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지 여부를 사실 저나 우리 앵커님보다도 더 고민하는 게 한국은행인 거죠. 근데 대내적으로 보면 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안 돼요. 미국은 그나마 마일드한 경기 침체에 해당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강한 경기 침체예요. 나름 상저하고로 보고 있잖아요. 정부도. 네. 근데 상저하고가 안 될 수 있어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두려워서 네. 정말 이 경기 침체는 더 이상 더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금리를 동결해 왔는데,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자니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금리를 인상 안 하자니 또 외국인 자금 유출이라든가 그 밖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또 두려운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가장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것도 고민되고 이것도 고민되고 좀 정말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될까? 사실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긴 한데요. 네. 일단 어떤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저는 네. 이번 6월 FMC 회의 전까지는 네. 계속 동결할 동결할 것이다라고 것이다. 마음을 먹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역시 이번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마음을 읽어본다면 네. 그러나 지금에는 미국이 추가적인 2번 인상이 있는 동안 한 번은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마침 지난주에 슈퍼 위기 있었잖아요. 네. 그 동안에 뭐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다 하나같이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돈이라는 것은 자금의 이동이나 돈의 이동이나 환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다 인상할 때 우리나라가 같이 인상하는 건 인상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추가적인 인상을 했고 미국도 추가적인 인상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그냥 같은 수준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만 하더라도 네. 그게 뭐 과한 인상은 아니다라고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버텨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올려줬을 때 우리 증시도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잘 버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최근에 좀 이런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좀 상승 랠리가 힘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좀 예상보다 강력한 상승 랠리를 이어왔던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좀 하반기에 대한 우려감도 동시에 커졌었는데 네. 좀 이게 좀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음으로 좀 들리는 상황일까요? 좀 너무 일단- 빠지지 않을까 아. 오히려 더 걱정되는 상황이라.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 예. 왜냐하면 저는 뭐 작년부터 네. 10월이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한 수백 번 드려왔는데 2022년 10월. 네네. 네. 20년 10월이 저점인 거고요. 특히 22년 10월 이후에는 뭐 상반기까지는 박스권에 갇힌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는데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기 침체 현상도 있고요.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이 어렵다는 얘기죠.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 실적인 거고 여러분 다 알고 있으시다시피. 근데 실적뿐만 아니라 또 안 좋게 작용하는 것이 그밖에 금융부실, 미국 은행의 파산이라든가 금융부실 현상, 뱅크데믹 현상 이것도 23년 상반기 내내 증시를 억누르는 영향으로 작용했던 거죠. 세 번째로 또 하나 꼽는다면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미국에서 그게 또 불확실하고 걱정이 되니까 마음 놓고 주식 투자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었는데 이런 3대 거시경제 요인들이 해소되면서 없어졌잖아. 테이크아웃 됐잖아요.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반기에는 그래도 이런 하방 압력이 사라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경기만을 고려해도 23년 경제가 어렵다.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24년 경제가 23년보다 좋아요. 그거는 IMF도 월드뱅크도 OECD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그리고 23년 내에서도 상반기랑 하반기를 구분하면 상반기가 더 못해요. 그러니까 굳이 상반기, 하반기, 상하반기까지 구분해서 연도별로 쭉 본다면 말 그대로의 저점, 경기 침체의 그 바닥 구간, 그 경기라는 면의 바닥은 23년 상반기다. 그런 면에서 향후에는 경기가 매우 좋다, 호황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반기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경로로서 주요 국제기구나 주요 연구기관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경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여전히 금리 인상도 남아 있고요. 여전히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뭐 대세 상승하는 그런 장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22년 10월의 저점이었고 그 이후에 그거보다 더 내려가진 않는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이 그림을 그려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이렇게 체감되는 경기나 뭐 물가 상황이 힘든데 상승하는 주식 때문에 좀 불안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마음 놓고 하반기에 좀 주식 투자해도 괜찮다. 라는 해답으로 좀 네. 듣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이 상승 랠리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뭐 이런 심리적인 요소 말고도 이 중국에 대한 요인이 좀 그 상승 랠리를 방해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이 예상보다 그렇게 뭐 회복이 빠르지 않게 되면서 이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활짝 날개를 피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그러면 아직 경기가 좀 좋은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걱정이 좀 같이 든 것 같은데 네. 이 중국의 상황은
좀 어떨까요? 중국의 리오프닝의 효과가 계속 지연되는 네.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된 리오프닝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조업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리오프닝의 효과마저도 23년 하반기에나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물론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도 주로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들에게 전개되는 그런 효과가 더 강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미중 패권 전쟁이나 뭐 탈세계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류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오프닝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23년 하반기에는 리오프닝의 효과 아주 작은 효과라도 나타날 수 있다. 셧다운했을 때랑은 수준이 다르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약간 회복세를 기대하면 좋을 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좀 업종별로 섹터별로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좀 네. 집중을 해볼 수 있는 섹터가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좀 있을까요? 리오프닝 관련돼서 중요한 것 하나가 항공이에요. 항공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 체감하시기에도 국제 항공권 가격이 2019년 평균 가격이 32만 원이었어요. 네. 평균 가격이. 근데 지금 23년 1분기 기준으로 평균 가격이 6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유들이 또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네. 많은데 첫 번째가 바로 항공 공급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19 기간에 이걸 다 셧다운 시키면서 이 물류 창고에 뒀어요. 근데 항공기를 다시 가동하려면 적어도 100시간 정도가 걸려요. 근데 100시간 정도라고 한다면 많게는 7일 뭐 이렇게 걸린다는 네. 뜻이에요. 우리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일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다시 가동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해요.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셧다운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늘어나는 수요만큼이나 항공기를 또 항공 라인을 그만큼 편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그 인력들을 해고했었거든요. 해고했고 다시 영입하는 과정에서 또 임금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가지 요인이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공급이 부족해요. 근데 수요는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서 말씀드린다면 얼마 전에도 IATA 여러분 잘 아시는 국제 항공 협회죠. 항공운송협회 여기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당분간 이렇게 높아진 항공료가 높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경유 자동차 있잖아요. 바이오 디젤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돼요. 경유차 그러니까 나 의무적으로 안 넣고 있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바이오 디젤이 이미 섞여 있는 경유를 주입하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주유하시는 분이. 그러면 그만큼 그 바이오 디젤이 함유된 친환경 연료가 함유된 경유를 이용하면 경유값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항공 에너지도 마찬가지 2% 정도의 그 바이오 연료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바이오 연료가 더 비싸잖아요. 친환경 연료가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연료의 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료를 낮춰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항공 수요는 늘어나고 또 운임은 떨어질 수가 없는데 자연스럽게 가격이 이렇게 높게 측정된다면 항공사들의 수익성은 훨씬 더 개선되겠죠. 그런 면에서 뭐 리오프닝에 뭐 여러분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수요는 그런 항공 산업에 좀 집중될 수 있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또 뭐 회복세는 있을 거지만 좀 더 집중하시면 좋을 리오프닝 섹터를 항공 산업으로 또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 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업종이 어떤 섹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주 언제쯤 움직여줄까 그 부분을 좀 기대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엔 좀 이 반도체 업종에도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반도체 뭐 주가는 이미 반등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제 유튜브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2달 전에 네. 어쩌면 주도주가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조심스러운 이유는 못 맞출까 봐가 아니라 이미 2차 전지라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실망하시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대중분들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계시는데 네. 오를 거라고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네. 사슴을 가리켜서 사슴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슴 모두 다 말을 원하니까 네. 말 듣고 싶은 말 있어요. 이 그- 말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네. 주도주가 바뀔 것 같다. 옮겨갈 것이다. 근데 반도체 경기 사이클을 보고 또 반도체 사이클도 보고 주가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당연히 경기 사이클보다 반도체 사이클이 더 빠릅니다. 경기라는 면에서 23년 상반기가 바닥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23년 지금 6월 정도가 가장 저점에 해당되는 경기 사이클이라는 네. 면에서 주가가 아니라 근데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면에서는 23년 1, 2분기 중간 지점 3, 4월 정도가 바닥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특히 4월에 실적 발표되고 그 이후에 감산하겠다 의사결정 발표했고 그런 것들이 반도체 재고를 많이 축소시킵니다. 물론 감산하겠다고 한다고 그 다음 날부터 감산되는 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만 이게 의외로 경기가 23년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 여기에도 지금 선풍기가 있는데 여기에 반도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반도체 그러면 이것을 만드는 기업은 네. 이거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거 만드는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반도체를 네. 먼저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선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반도체 사이클상 23년 1, 2분기가 바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또 그거보다 선행하니까 당연히 반도체주는 그런 면에서 먼저 선행해서 22년에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경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을 저는 이제 편하게 말씀드렸었던 거죠. 근데 반도체 사이클은 그런 면에서 경기와 같이 맞물려 나가고 선행하니까 그래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겠고 반도체 산업 업황을 놓고 봤을 때 미래 유망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아무도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네. 그러한데 네. 다만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커져가는 건 맞지만 사이클을 그려가면서 플럭추에이션을 그려가면서 우상향할 거라고 본다면 그 플럭추에이션이 어느 지점에서 형성됐는지를 바닥을 어느 지점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방금 드린 말씀처럼 판단하신다면 주가도 그것에 선행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교수님 이게 2차 전지에서 주도주가 반도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사실 상반기에 2차 전지에 대한 좀 무서운 좀 상승세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마음에 좀 대비를 하셔야 할까, 2차 전지를 좀 어떻게 바라보셔야 할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 이미 네.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을 네. 어떻게 좀 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2차 전지든 네. 반도체든 네. 둘 다 유망하지 않은 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산업입니다. 그렇죠. 2차 전지는 절대적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비율이요? 찍어봐 주실까요? 저 30%. 30%나 될까요? 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예. 이게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3%, 5%, 뭐 10%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 22년 기준으로 18.5%예요. 22년 기준으로. 네. 23년은 한 25%그 정도 올라올 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기차만 늘어날까요? 2차 전지는 안 늘어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그 산업 그 자체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라는 거 맞습니다. 네. 다만 주가는 플럭추에이션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되는 종목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 여부는 관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23년 초 중반에 이제 곧 금리 인상 끝날 거야라는 생각, 네. 시장의 기대감.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거죠. 이제 금리 인상 곧 끝날 거야.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되는 겁니다. 근데 유입될 때쯤에 어디에 들어가요? 2차 전지 들어가요? 근데 비싼 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뭐 EPS나 퍼나 여러 가지 주가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 모든 기준을 갖다 이렇게 제시를 해봐도 2차 전지 산업 섹터들은 다 하나같이
비쌌었어요. 예, 유망한 산업인 거 맞지만 네. 비쌌었어요. 네. 그럼 당시 비쌌었던 섹터는 들어가기가 부담이 되니까 어디로 집중하나요? 반도체로 집중했었던 거야. 주도주가 그래서 바뀌는 흐름이었던 거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네. 거고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를 무시하셔라가 아니라 이게 어쨌든 고평가되다가 저평가되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어떤 가격 사이클을 좀 보시면서 의사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이렇게 주식 투자 측면에서 주도주가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극단적인 선택이니까 좀 어찌 네. 보면 이렇게 전망은 아직 유망하다. 어, 2차 전지 계속해서 집중하셔도 괜찮다. 2차 전지가 네. 무시될 만한 산업이라는 그렇죠. 건 네. 아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한 5월 정도에 4, 5월 정도에 너무 오히려 비싸져서. 네. 너무 비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굉장히 쌌었거든요. 근데 그때쯤에 돈이 유입된다. 그러니까 돈의 이동을 항상 보시라고 네. 하거든요. 돈의 이동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식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런 설명을 드렸었던 것이죠. 네, 이렇게 또 그 흐름을 파악하면 너무 재밌을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뭐 반도체주,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최근에 또 아주 무섭게 상승했던 이 종목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정말 이번 해에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빅테크주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빅테크주가 정말 질주하듯이 상승해 오니까 이건 좀 거품이 아닐까, 좀 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거품이 꺼지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빅테크주 좀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빅테크주가 어떻게 보면 실적에 기반해서 랠리가 이루어지는 게 네. 아니죠. 기대에 기초해서. 가장, 네. 네. 그만큼 이 높낮이가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지고 오를 땐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23년 중반 들어서 한 5월, 6월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 끝날 거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먹을 때쯤에 빅테크로 이제 시장에 네. 돈이 많이 유입됐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6월 FOMC 회의 이후에 혹은 파월의 청문회 이후에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한다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빅테크 주가 빠지죠. 그러니까 어떤 거시경제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종목이 같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빅테크 주는 어떻게 보면 상승폭도 높고 하락폭도 높다. 그런 어떤 그 시장 섹터의 특성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투자 의사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이제 하반기 업황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점점 좋아지는 상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좀 투자를 진입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그 기회를 살펴보시기 위해서 현금을 좀 확보해 두시는 게 좋은 시점일까요? 제가 정말 현금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유튜브에 현금 검색하면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현금 얘기를 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22년 한 해는 굉장히 강하게 했었고요. 네. 무조건 현금이고. 현금 확보다. 근데 23년은 여러분 의사결정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23년 상반기는 특히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네. 뭐 저축해도 수익률이 괜찮다. 그리고 주식을 투자해도 박스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수익을 거두기는 또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성향에 따라서 선택의 차이겠네요. 선택에 따라서 좀 더 공격적이면 주식 투자 추천 드리고 네. 그리고 나는 좀 안전 추구형이다라고 한다면 현금을 추천드린다. 22년에 주로 현금을 얘기했습니다. 주식하지 마셔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23년 중반은 바로 변곡점이에요.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인상이 해봐야 한두 번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어봐야 한두 번. 네. 그러니까 그게 곧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금리 동결하다가 추가적인 인상이 있거나 하면서 그거 자체가 변곡점을 형성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여러 시장에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죠. 네. 네, 이렇게 좀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2023년부터는 이 선택의 문제가 좀 클 것 같아서 나의 성향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정말 핫하다 하는 업종들 살펴봤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빅테크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어찌 보면 주도주 싸움을 하고 있는 업종들을 좀 살펴본 것 같은데 네. 이 외에 네. 조금 더 관심 외에 있던 종목들, 관심 외에 있는 업종인데 이건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좀 있을까요?
뭐 앞에 뭐 리오프닝 네.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22년을 다른 의미로 좀 정의해 본다면 전쟁의 해, 중국 셧다운의 해 네.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일이. 근데 23년을 또 정의해 본다면 물론 마음속의 전쟁의 종식이죠. 전쟁이 종식됐다는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이 잊혀지죠. 그죠? 네. 우리 전쟁을 고려해서 뭐 주식하고 하지 않잖아요. 네. 전쟁이라는 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중국 셧다운이 리오프닝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23년 하반기에 리오프닝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좀 저는 적극적으로 리오프닝 관련 종목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다. 실적 기반이 나타난다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뭐 리오프닝 관련의 특징들이 의외로 의류입니다. 의류 중에서도 정장입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리오프닝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재택근무하다가 회사에 가야 되니까. 회사 안 가니까 정말 정장 수요가 줄었어요. 맞아요. 화장품 수요가 화장품도 줄었죠. 그렇고. 근데 리오프닝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네. 이제 오랜만에 왜냐면 재택근무하면서 살이 많이 쪘거든. 새 옷이 필요한 거. 옷 새로 사 입어야 돼요. 그 맨날 잠옷만 사면 됐는데. 그러니까요. 얘만 사면 됐는데. 예, 바로 그겁니다. 네, 마스크 네. 쓰고 다니니까 화장할 일이 네, 없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가 소위 정장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적 기반으로 나타날 겁니다. 네. 그러면 이후 2분기, 3분기 실적이 기대됩니다. 특히 중국 기반에 네.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뭐 주가의 랠리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게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거 네. 관련해서도 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의외로 네. 마스크를 벗고 안 벗고가 많이 다릅니다. 예. 뭐 여행 측면에서 여행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네. 마스크까지 벗는 것 그게 말 그대로의 의미이기 때문에 네. 마스크 벗은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가격을 올려놔요. 굉장히 재밌게도 그동안엔 가격을 못 올렸었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김밥집에서 김밥 가격 지금 김밥 팔리지도 않는데 김밥 가격 올리면 단골도 안 와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 다시 일어나니까 가격을 올려잡는 거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격을 올려잡으면 수익성 엄청나게 개선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도 매출이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그래서 있겠죠. 뭔가 마스크 벗으니까 모든 것이 다 활발해진 기분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경제가 같이 살아나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교수님께서 이야기해주신 섹터들 그 리오프닝 관련주에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 단단한 대비를 하실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마음 놓고 투자를 해보자라는 생각도 하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한마디로 이 하반기 투자 어떻게 좀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23년 이제 중반이잖아요. 네. 완전 중반, 6, 가운데. 7월 가운데. 근데 재밌게도 딱 이 중간 가운데가 바로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울기가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변곡점은요. 기울기가 이렇게 높다가 0이 되다가 네. 다시 꼬꾸라지거나 아니면 다시 이렇게 올라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지점 이게 변곡점이거든요. 기준금리로 그림 그려도 좋아요. 이제 뭐 추가적인 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동결되는 구간이 상당 기간 있겠구나. 뭐 그게 변곡점에 해당되는 구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변곡점에 해당하는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다음 어떤 식으로 변화가 전개될까 이것을 관전 포인트로 23년 하반기를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이제 다가올 변화, 상승하게 될 수도 사실 하락하게 될 수도 있는 이 경제 흐름 안에서 이 네. 변고점을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괜찮을까요? 뭐 우리 앵커님께서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투자 조언은 안 해드립니다. 아, 네. 이런 배경 설명을 네, 드리지만 이런 배경 설명뿐만 네. 아니라 그밖에 여러분이 공부하신 것들 또 수많은 정보들 다른 네.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걸 종합하셔서 네.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네.
투자하셔라 마셔라 이 얘기는 제가 안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해 주셨던 거 기반으로 아마 네.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좀 힘이 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힘든 시간이었는데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네. 어찌 보면 괜찮아질 거다. 이제 좀 힘을 내봐라.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였을 것 같은데 오늘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힘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힘뿐만 아니라 좀 집중하면 좋을 섹터들 그리고 이 섹터들의 방향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이야기 마음에 잘 담고 하반기 좀 단단하게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힘을 얻으셨겠지만 또 한마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거시경제 네.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네. 이야기는 정말 20년, 21년을 지내면서 거시경제의 영향으로 가장 대표적인 금리 인하, 완화적 통화 정책의 영향으로 주가가 이렇게 대세상승할 수 있구나라는 네. 것을 이해하셨을 거고요. 네. 22년, 23년 상반기를 지내면서 또 역시 거시경제의 여건으로 주가가 대세 하락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23년 하반기를 지내시는 이 지점에 여러분들이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 어떤 식으로 전개되나, 이 경제는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나, 어떤 경제에서 어떤 경제로 전개되고 있나, 그리고 나는 어느 지점까지 와 있나, 이런 것을 계속 들여다보시면서 의사결정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참에 경제 공부하고 네. 거시경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말 어떤 종목도 어떤 섹터도 거시경제의 압력에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물론 상방 압력, 하방 압력 다 포함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종목도 종목이지만 정말 거시경제의 흐름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어떤 종목이 오르냐, 지금 이 종목이 어떠냐 이런 포인트보다 이 거시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앞으로 더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날이 굳어서 힘든 시간을 겪어도 반드시 하늘은 갭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을 분명히 보여줄 텐데요. 우리 하반기에도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맑은 하늘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를 기반으로 이 하반기 더 단단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단단한 소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